그리고 그 이재명 대통령이 SNS에 이제 글을 올리는 걸 보면은 페이스북과 X의 좀 차이점이 있는데 그래요? 페이스북은 뭔가 공식적인 발표, 그런 청와대 발표나 아니면 해외 각 나라들의 이제 다른 언어로 표현하거나 하는 방식으로 좀 공식화된 문서를 올리는 경우가 많은데 X 같은 경우는 이렇게 논제를 좀 던지는 식으로 하는 것들이 많은 거예요. 근데 이한주 앞서 전 국정기획위원장도 그 이재명 대통령이 이렇게 SNS에 문제를 던지는 거가 일종의 이제 사회적 의제를 설정하는 차원이기도 하다 이런 설명을 했거든요. 그런 전략의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설탕 부담금도 이걸 뭐 하자 말자가 아니라 일단 던졌으니 논의해보자 이렇게라고 그 대통령은 얘기를 했습니다. 약간 이런 쟁점 같은 걸 X에 던지고 논의를 한다. 알겠습니다. 또 계속 대통령이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뭐가 또 나올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주제 볼까요? 민주 조국 혁신 합당 커지는 파열음. 예, 지난 토요일에 이해찬 전 민주당 독서부의장 연결식이 있었는데 장례 기간 동안은 당내에 소란을 일으키지 말자 했는데 바로 연결식 끝난 뒤에 좀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한준호 의원이 포문을 열었는데 기자회견을 가졌어요. 그래서 정청래 대표를 향해서 조국 혁신당과의 합당 제안은 여기서 멈춰달라 이렇게 공개적으로 촉구를 했고요. 충분한 수비 없는 통합은 또 다른 분열의 시작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세 가지 물음에 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합당이 지방선거 승리에 도움이 되는 객관적 근거가 뭔지, 그다음에 후보자 연대나 정책 연대 같은 다른 선택지는 왜 배제했는지, 그리고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 당 지도부가 설명해야 한다 이렇게 압박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국 혁신당이 추구하는 이념, 당 정체성에 대한 우려도 이제 당내에서 나오고 있는데 최원일 의원이 SNS에 합당은 DNA 보존이 아니라 승리를 위한 통합이 돼야 된다 하면서 그 조국 혁신당이 추진하는 토지 공개념, 차별금지법 이걸 언급하면서 이 의제들이 합당의 전제 조건인지 아니면 통합 후 사회적 합의를 거쳐 논의할 열린 과제인지 분명히 밝혀달라 이런 목소리를 냈습니다. 지금 정청래 대표 측은 이건 합당을 결정한 게 아니라 이제 앞으로 계속 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공론화를 제안한 것이다 이런 입장이에요. 이성윤 그 민주당 최고위원은 전당원의 참여와 논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논의하자는 취지다 이렇게 강조를 한 상황입니다. 예, 민주당 상황이고 혁신당의 분위기는 조국 혁신당 앞서 정당원 투표를 결정한다. 그리고 조국 대표의 정권을 위임한다 이렇게 결정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지난주 중에 황운하 의원이 한 라디오에 나와서 조국 공동대표를 주장한 그런 게 있고 그 이후에 이제 민주당 의원과 국무위원 간의 그 주고받은 텔레그램 메시지가 사진에 찍혔었잖아요. 예, 뭐 기략설 관련 기사를 링크하면서 사격수도 잘 벌이려고 있다는 네, 맞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보도가 되면서 좀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인데, 그리고 또 일부 이제 강성 그 친명계 유튜버들이 조국 혁신당의 부채가 400억 원이다. 합당할 경우 민주당이 부채를 떠안아야 된다. 이런 주장도 올라오면서 이 합당 분위기가 좀 지금 순탄치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모습입니다. 이거는 사실관계가 어떻게 됩니까? 적당하면 조국 혁신당의 부채를 떠안아야 된다라는 얘기들이 뭐 일부에서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어때요? 조국 혁신당에서 입장은 조국 혁신당 부채는 영원이다 이렇게 반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조국 대표 직접 SNS에 밝혔는데 이거 온라인상의 허위사실 대대로 유포되고 있다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무당, 그러니까 조국 혁신당에 대한 좀 최소한의 격에 갖춰달라 이런 얘기를 하기도 했고요. 어제 이혜민 사무총장도 기자 간담회를 했는데 좀 불쾌감을 드러냈어요. 그러니까 사전 미략설이 음모론이라면서 이 양당 간의 공식 논의나 실무 협상 한 차례도 없었다 이렇게 손을 꼽고요. 그 혁신당 부채설 이런 것에 대해서도 모욕적이다 이렇게 이제 불쾌감을 나타냈습니다. 당내 한 조국 혁신당 의원에게도 지금 상황을 물어봤는데 이 합당 과정 논의 과정이 좀 폭력적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조국 혁신당 입장은 흡수 합당 없다고 했지만 지금 논의되는 과정들이 조국 혁신당 입장은 좀 모욕적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우리가 소수당이라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분위기가 조국 혁신당에 있다는 거죠. 예, 김수근과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400억 설은 말이 안 된다고 보는 게 보통 정당이 빚을 많이 질 때 대선 아니면 총선에서 지역구 대폭 예를 들면 정의당 같은 데가 옛날에 지역 많이 나가면은 항상 보조금 대주고 그랬거든요. 조국 혁신당은 그래 본 적이 없습니다. 지역구원을 넘진 않았지. 그러니까 당이 빚을 질 만한 뭐 돈을 써야 되지만은 그렇게 돈을 쓸 만한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400억 원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뭐 영원인지는 제가 확인은 못했지만 조국 대표가 맞겠죠. 그러니까 이것도 다 이제 반대쪽 하는 쪽에서 막 말을 만들어내거나 뭐 이런 거니까 굉장히
감정적으로 상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것도 통과 의뢰라고 좀 보는 분들이 많아요. 한 번은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그 다음에 좀 신중하게 얘기를 하고, 다만 이게 전선이 좀 복잡해진 게 자기 당권 구도와 그리고 정청래 대표에 대한 반감들을 이용해서 또 그거를 자기 정치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다 섞여 있거든요. 예. 그때만 한준호 의원 지금 어쨌든 경기지사에 출마를 하려고 있고 출마를 하려고 하고 또 친명을 이렇게 앞세우는 분이잖아요. 대통령의 예. 뜻을 잘 알고 있다라고 평가를 받아왔죠. 예. 그런데 또 친명으로 불리는 김영진 의원은 또 나는 합당 찬성 뭐 이러고 있으니까 이게 각자 조금 본인이 보고 싶어하는 것들을 보면서 좀 얘기를 좀 세게 하는 거 아닌가. 또 이현주 최고도 친명 쪽으로 공부가 되지만 아예 토지공 개념 잘못된 거다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주공 대표랑 반박하고 이런 것도 있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은 약간의 자기 정치들, 정청래 대표를 둘러싼 이런 비호감들 이런 것들을 좀 이용하는 것 같고, 특히 이제 김은석 총리와 정청래 대표가 이해찬 상가에서 이제 상주 경제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김은석 총리가 그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이 합당에 대해서 원론적이지만 조금 우회적으로 비판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급속하게 좀 당원 의지를 무시하고 가는 게 좀 우려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거는 이제 김인석 총리가 원론적으로는 합당의 통합에 찬성이지만 정청래 대표가 전격적으로 이걸 제안한 방식에 방식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문제가 있다 이런 건가요? 그러면서 당대표에 대한 로망도 있다 같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거를 다 해석을 하면은 다 지금 전선이 좀 복잡해지니까 지금. 제일 저는 궁금한 게 친명들의 분위기. 말씀하신 대로 원조 친명이라고 일컬어지는 김영진 의원은 대통령도 아마 이거 같이 동의한 부분이구나 하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또 한준호 의원은 대통령의 뜻을 잘 알고 있다고 평가받는 한준호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합당을 멈춰달라고 했어요. 또 이현주 의원 같은 경우는 강하게 반대, 노선 투쟁에다 강하게 반대. 헷갈립니다. 답답한데 대통령이 직접 밝혀주시던지 다 나와서 토론으로 한번 내가 어떤 소스로 이거를 주장하는지를 말씀하시던지 저도 좀 헷갈리네요. 계속 의견이 없나요? 근데 대통령한테 직접 밝히라고 하기에는 바꾸기 있는 걸로 비춰질 수가 있어서 원론적으로 통합엔 사상이다라는 얘기를 청와대 기자들이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앞서 이제 이해찬 전 총리 조문 전국이라서 최고위원회를 안 했었어요. 예. 그 최소한 나오죠. 오늘 근데 그 최고위원회가 열리기 때문에 여기서 어떤 발언들이 나오냐. 그 다음에 1인 1표제 관련해 이제 오늘 내일 중앙위 투표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이제 전청래 대표를 비판하는 한 의원은 이번에 오늘 내일 나오는 그 득표율을 봐야 된다. 그러니까 1인 1표제에서 원론적으로 다 찬성하는 그 공감대가 있다고 하잖아요. 그럼 이제 1인 1표제가 지금 요 합당 문제가 결부되면서 이 득표율이 어떻게 나오는지 봐야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고, 또 정청래 대표 쪽 관계자는 결과적으로 당원들이 집단지성으로 해결해 주실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집단지성으로 해결이라는 건 결국 당원 투표에 갈 것이고 합당이 통과될 것이다 이 얘기죠. 그걸 이제 기대를 하는 거죠. 네. 절차를 진행하겠다. 알겠습니다. 다음 주제 볼까요? 급락세로 돌아선 가상자산.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런 것들이 가격이 크게 떨어졌다고요? 네, 지난 31일 한때 이제 비트코인이 9% 넘게 급락을 해서 75,000달러대까지 떨어졌는데 이게 지난해 4월 이후에 9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라고 해요. 이더리움도 2,400달러 선까지 밀려서 두 자릿수 하락률을 보였다고 하고요. 그 배경으로 가장 많이 거론되는 원인으로는 중동 변수랑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이 이제 지목되고 있어요. 예. 우선 중동 변수는 이란 반다르 아바스 한국 폭발 사고로 이제 미국과 이란 간의 이제 긴장 국면이 커졌다 이것이고요. 케빈 워시 연준 의장 지명은 이제 케빈 워시가 이제 매파 인사를 분류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금리 인하 기대를 꺾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원래 이제 매파라는 거는 금리를 안 내리는 네 맞습니다. 인플레이션 억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정도까지 나와요. 역설적으로 제주 정부간이 다시 들어갔다가 그래서 뭐 피터 브랜드 저는 모르는 분이지만 이건 유명한 분이라는데 이런 사람이 5만 8천까지 6만 톤까지 떨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해서 크게 보면은 작은 제주 정부간에 지금 들어갔다라는 보도가 나오고 금은은 너무 올랐어요. 예. 이것도 지금은 제조정 기간이다. 그래서 당분간은 약간 혼란스러울 것 같네요. 투자는 정말 한참 또 모르는 것 같아요. 금가 모른다 했는데 또 급락을 했어요. 다음 주제로 행정통합 잠깐 얘기 들어볼게요. 네, 지금 지방선거 앞두고 행정통합 얘기가 이제 전국에서 이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큰 흐름을 보면 4개 축에서 진행이 되고 있어요. 전남, 광주, 대구, 경북, 대전, 충남, 부산, 경남인데 지금 속도를 제일 내고 있는 전남, 광주 이쪽입니다. 예. 시도지사 부산 전남, 광주 시도지사 부산이 나온 게 여당 차원의 특위 논의와 특별법 발의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여기 관계자들도 좀 그러니까 굉장히 잘 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구 경북도 이제 통합특별시 설치 특별법이 발의가 되고 있는데 반면 대전 충남 같은 경우는 통합 찬반이라기보다는 통합 조건, 특례나 재정 문제, 조세 이양을 두고서는 좀 힘겨루기가 본격화됐다는 이런 평가 나오고요. 예. 부산 경남 같은 경우도 좀 이제 속도 조절을 택했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게 각 지역별로 이제 후보자 출마할 사람들의 각 이견이 다 있는 거잖아요. 각자 이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지역별로 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지역별로 차이를 보다. 이거는 속도가 되는 곳은 이번 지선에 통합해서 뽑을 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속도도 볼 수 있고. 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태임 기자 김준일 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을 여는 질문, 내일을 바꾸는 대답, 박성태의 뉴스쇼. 네, 지금부터는 국립외교원의 김정훈 교수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김정관 통상장관이 미국의 관세 협상, 관세 압박을 한 미국 상무장관을 만난 것이죠. 실질적인 것은 약간 태균이 안 된 것 같다는 인터뷰가 있을 때 그 얘기를 일단 듣고 시작을 했습니다. 준비가 안 됐죠? 죄송합니다. 네, 이 얘기는 제가 말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김정관 장관이 대통령의 황운하 장관을 만나고 정부 장관을 만나서 위치 이야기를 정치자 특별법이 우리가 준비하고 있다. 절차상으로 뭐 악의적인 게 아니다. 라고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 상무장관이 이해는 했는데 그래도 관세 인상, 신분이 똑같이 불리는 건 부정이다. 이런 분위기고 이게 분위기면 김정은 교수가 일단 김정관 장관이 어떻게 해석합니까?
2월 말 3월 초에 진행된다면 해결이 된다면 그렇다면 그 주장을 명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부가 이제 입법부가 수행을 안 하고 있다는 특별법에서 이게 이제 지난번에 있었던 X의 관련되고 투소셜 어떤 얘기고 이번에도 계속 올릴 거야 라고 얘기한 거 계속되는 압박이다라고 보습니다. 그렇죠. 아직 형성이 가능은 없으니까요. 말씀드린 것처럼 목표의 목표를 달성하고 진전이 있다는 걸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인식을 하고 이래야지만 뭔가 자신의 주장을 철회할 그런 명분이 생각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지속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끔찍했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정관 사무장관은 이제 며칠
경제도 읽어주는데 그 이상은 떨어진다. 앞서 이제 관세, 트럼프가 원하는 건 관세가 아니고 사실상 대미 투자다. 이 부분 말씀하셨는데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겠다. 15에서 20% 얘기하기 전에 미국에서 우리나라 정부의 서한을 보면서 국방 문제랄지 아니면 디지털 플랫폼 서비스 법에 관해서랄지 우려를 좀 표했다. 또 사실상 이것과 연계된 거 아니냐 관세하고 이런 해석도 있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보시는지? 저는 뭐 그거는 주처 이슈로서 그 이해관계에 따라 진행되라고 생각하고 또는 트럼프 대통령의 그 이런 관세 인상 결정하고는 좀 무관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그 서한 자체가 한 2주 전에 우리 정부에 발표가 되는데 이것이 이제 그 수신처가 과기부 장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언불법이나 디지털 규제에 대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받지 않도록 이 부분에 대해서 뭔가 진전된 모습을 보여달라 이것을 부처 차원에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대미 투자하고는 별개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명확하게 얘기했잖아요. 한국 국회가 무역 합의 이행에 필요한 그 법적 절차 진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상한다 얘기를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을 제가 뭐 일기 때도 지켜보고 미국 때도 지켜봅니다만 자기의 어떤 의사를 명확하게 표현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원학이 무엇인가는 파악하기는 이전 행정부도 좀 수월한 부분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별개 문제로 생각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슈를 국내적 대외적으로 갖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대외 정책 중에서 이 그 대미 투자를 통해서 양질 일자를 만들어내는 거는 가장 중시하는 그러한 이슈 중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나서서 선봉에 서서 많이 흔드는 건데 디지털 무역이라든지 뭐 쿠팡 사태라든지 이런 거는 대통령 의제는 아니라고 봐요. 벤스가 김민석 총리를 만났을 때 미국에서도 그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디지털 서비스, 쿠팡, 또 소년보 묵상 얘기까지 얘기를 했다고 해서 일각에서는 그런 주장들을 합니다. 그 문제들을 위해서 관세 압박을 한 거 아닐까? 지금 교수님은 반대로. 그렇죠. 왜냐면 그 작년 6월에 한미 정상회의 끝나기 전에 한 3시간 전에 트럼프 대통령이 SNS에 뭐 Purge Revolution 이런 얘기 올리면서 예. 한국에 뭐 종교 탄압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부분을 올리면서 많이 사람들이 놀랐거든요. 근데 그걸 처리 과정을 보시면 뭐 두 정상이 만나셔가지고 그 부분에서 의견을 교환하고 바둑거리면서 마무리한 거예요. 그거는 뭐냐면 트럼프 행정부 내에 그러한 인프시드로 받고 대통령이 그것을 이거는 거론해줘야 될 무사안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한미 관계가 더 중요하니까 이제 마무리하는 이런 모습을 보여줬고 두 총리가 김민석 총리하고 벤스 부통령 만났을 때도 그런 인풋이 부통령까지 올라왔다는 얘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진작에 좀 봐야 되는데 그만큼 쿠팡이 미국 내에 대해서 전방위 로비를 했구나.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진작 봐야 되지만 그래도 벤스 대통령과 김 총리 행동을 보면 문제를 제기를 하고 그리고 이제 좋게 마무리를 하잖아요. 그 정도의 파급력이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미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한 거고 그 문제 때문에 인풋이 들어와서 얘기를 하지만 한미 관계 관세 없어 쓸만한 뒤흔들 만한 그런 이제는 못 되는 거고 대통령까지 올라갔다는 거죠. 그렇지만 대통령이라까지 올라가지 못한 쿠팡이 그렇게 미국 시장에서 대단한 기업이 아니거든요. 미국 내에서도 뭐 쿠팡 측에서 로비 자금도 많이 썼다고 하니까요. 미국 정가에 벤스에게 압박을 하면 그 정도 언급해줄 정도다라는 말씀이죠. 그렇죠. 인풋이 들어와서 그 정도 아웃풋을 내주면 이제 측은식하고 한미 관계도 관리하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이거는 명확하게 대통령 의제는 아니구나.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 이상 압박을 한 거는 말씀드린 것처럼 대미 투자에 대한 성과를 보여달라는 자신이 애지중지하는 성과를 거둬서 국내 정치로 홍보하고 이 11월 중간선거 전에 뭔가 내세우기 위한 그런 치적을 쌓고 있는 그런 과정이 나온 거다. 알겠습니다. 이게 여러 얘기들이 있습니다. 쿠팡 문제 또는 정치권 쪽에서는 소년보 목사, 통일교 이런 문제를 위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데 완전히 앞뒤가 바뀐 얘기고 물론 우리로서는 트럼프가 그런 카드도 못 쓰도록 관리할 정도의 신경을 좀 써야 되지만 이게 주된 카드는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겠군요. 그러니까 마지막 한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전략적 가치는 지금 미국한테 굉장히 중요해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 그러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한국이 미국의 조선업을 살리기 위해서 마스카 프로젝트에서 1,500억 달러를 투자했다. 이걸 얘기하고 원전이라든지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서 그 동맹회담 측면에서 중국 견제에서 한국의 역할이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 이런 소소한 정치적 이슈 때문에 한국과의 관계를 틀어버린다? 그건 아무리 생각해도 어떻게 넓게 생각하려 해도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히 예측 불가능한 변덕스러운 인물이라고 가정하지 않는 한 그거는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그 해석할 이 수준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냉철하게 볼 필요는 있다 생각합니다. 사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정치적 이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돈이 먼저이기 때문에 투자 받아서 미국의 일자리 만드는 것을 그래서 좋은 결과를 받아서 중간 선거 이기는 게 근데 그런 전망들이 보여줘서 이기는 이게 가장 1번이지 없어 뭐 이거 가지고 여기에 좌우점은 아니다라고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대미 투자 특별법 일단 여당에서는 2말 3초에는 통과를 시키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가 성의를 보이기 위해서 법 통과 전에 미국에 어디에 투자할지 이걸 먼저 좀 고민을 해보자, 검토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다면 이런 것도 도움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좀 성의를 보이는 게 필요하니까요. 트럼프 대통령이 판을 완전히 뒤엎을 생각은 없으나 좀 빨리 해달라는 그러한 의견을 표시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에서도 완전히 절차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성의를 보여서 마스가 말씀드린 것처럼 조선 관련돼서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우리 기업과 잘 조율을 해가지고 어떤 그러한 부분에서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 진행 사항을 미국에 전달하면서 좀 안심을 시켜준다면 그 어떤 유효한 수단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술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이다. 네, 어차피 특히 조선 쪽은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것도 윈윈이니까요. 그걸 먼저 하는 것도 부담스럽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일부에서는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뭐냐면 트럼프가 관세를 올리고 법이 미국의 법에 어긋난다. 대법원의 판단만 앞두고 있는데 하는 얘기가 되죠. 우리가 굳이 대미투자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구속될 필요가 있느냐? 만약 트럼프의 관세 인상이 무효다라고 보면 또 정부부터 여유 있게 생각해도 되는 건 아니냐라는 주장도 나오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을 왜 지금 압박했을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득력 있는 해석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전에 한국이나 주요 교육부로부터 이런 대규모 투자를 실질적으로 수주하기로 한 상황이라면 연방 대법원이 판결을 내리기 위해서 압박이 되지 않겠느냐? 이 부분은 설득이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정부 입장에서 설령 연방 대법원의 위헌 판결이 나오더라도 한미 간에 맺은 이행된 해류 이행 각서 계획을 완전히 뒤돌릴 수 있을까? 이 부분을 대면 생각보다 좀 이제 신중할 수밖에 없거든요. 한미 관계를 고려하면.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미국 국내 정치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지 우리 정부가 선제적으로 고려한다든가 그 부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기는 거의 불가능할 거예요. 그럼 우리 기업들이 어떤 대미출 기업들이 위헌 판결이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소송을 통해서 뭔가 한국 관세관도 받기 위해서 개별 기업들이 지금 움직일 수 있겠습니다만 정부 입장에서는 움직이기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우리 정부에게 해당되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트럼프의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트럼프 수준에 졌다고 해서 우리가 잘 됐군요. 나 가기도 애매한 상황입니다. 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뭐냐면 지금 미국 이민 관세 단속부에서 사망 사건도 있었잖아요. 의원들이 총격을 해서 일반 시민 사망 사건도 있고 미국의 여론이 안 좋아지다 보니 트럼프가 이런 불만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엄마는 동맹 우리나라도 때리고 내가 이렇게 잘하고 있어 이렇게 이용하는 것 아니냐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뭐 이용이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어쨌든 말씀드린 것처럼 성과를 내고 싶은 의지가 강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민과 통상은 트럼프 대통령에 내선 미국 선지의 두 축이거든요. 국내 정치적으로 강경한 이민주의 정책을 보여서 불법 이민자를 추방하는 거는 이거는 지지층들에게 정말로 호응을 받는 부분인데 방법론에서 너무 지나치니까 지금 비판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여전히 공화당 대부분 지지층은 침묵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을 지지해주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이제 그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겠습니다.
국내 정책을 돌리게 되면 대외 정책이나 여타 부분에 성과를 많이 내면 약간 희석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그렇게 생각하고 싶습니다. 시간이 약 40초 정도 남았는데요. 트럼프가 캐비넛이 미국 연방준비위원회 의장 후보로 캐비넛이 지명했는데 이분이 매파이다는 얘기도 있고 비둘기파라는 얘기도 있고 합니다. 이 지명 배경은 어떻게 보세요? 개인적인 어떤 인맥과 그리고 어떤 트럼프 대통령이 호응하는 이런 부분을 고려가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같이 만나서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추구하는 경기 부양에서 금리 인하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얘기를 듣지 않았는가. 어쨌든 이분이 과거에 왔다 갔다